실례합니다. 김병수 어르신 장례식 맞지요? 검은 코트를 걸친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낯설었고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조심스레 위패 앞에 헌화를 올렸습니다. 조문객들 틈에서도 눈에 띄는 단정한 차림과 단호한 기운이 그녀를 더욱 이질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국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계시던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맡았던 김은숙입니다. 제국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먼 길 오셨네요.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고모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간병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상복까지 입고 오셨어요? 이건 가족이 입는 옷인데. 그 말에 주변 공기는 한층 더 싸늘해졌고 은숙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손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월급 받으며 일하던 사람이긴 해도 마지막까지 어르신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눈을 마주쳤고 말벗도 되어드렸고 마지막엔 가족이란 말도 해주셨거든요. 장례식장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공기 가득 배어 있었고 한겨울의 날카로운 바람도 조문객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중년 남성 김제국은 홀로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이 맨 조문객들이 짧게나마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떴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닿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김병수 씨가 마지막 2년을 요양병원에서 지냈다는 사실조차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생전 연락이 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다 요양시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건 겨우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측에서 전화가 왔고 이미 아버지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국은 그렇게 아버지와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병실 한 구석에 놓인 휠체어와 약 봉투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장례식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병수 어르신 장례식 맞지요? 검은 코트를 걸친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낯설었고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조심스레 위패 앞에 헌화를 올렸습니다. 조문객들 틈에서도 눈에 띄는 단정한 차림과 단호한 기운이 그녀를 더욱 이질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국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계시던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맡았던 김은숙입니다. 제국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먼 길 오셨네요.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고모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간병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상복까지 입고 오셨어요? 이건 가족이 입는 옷인데. 그 말에 주변 공기는 한층 더 싸늘해졌고 은숙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손을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월급 받으며 일하던 사람이긴 해도 마지막까지 어르신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눈을 마주쳤고 말벗도 되어드렸고 마지막엔 가족이란 말도 해주셨거든요. 고모는 곧바로 혀를 차며 등을 돌렸지만 제국은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간병인의 감정 그 이상이 비춰졌습니다. 그날 밤 장례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제국은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된 조화들 사이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은숙도 마지막까지 남아 조심스럽게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다가 말없이 그 곁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에 계셨다고 하셨죠? 내 가족분들이 안 오시는 날엔 제가 식사도 챙기고 산책도 같이 나갔어요.
말씀이 없으신 날엔 라디오를 들려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그게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제국은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은숙은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맡기셨습니다. 꼭 장례 끝나면 직접 아드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국은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한 장과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국아, 내가 죽거든 이걸 꼭 받거라.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내 삶의 마지막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국의 머릿속에서 어떤 의심이 번뜩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생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걸까? 이 여자와 단순한 간병인 이상의 관계라도 있었던 걸까? 그는 일기장을 펼치지도 못한 채 봉투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은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보다도 눈앞에 낯선 여인을 향한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국은 조용히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머물던 병실에 들어서자 낡은 침대, 작은 책상, 창가에 놓인 플라스틱 화분 하나까지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숙 씨가 많이 챙기셨죠? 어르신이 혼잣말로 고맙다, 내 마지막 친구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 말에 제국은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저 돌보는 사람 정도일 줄 알았던 여인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친구 이상의 존재였던 겁니다. 그는 그제야 겨우 일기장을 펼칠 용기를 냈습니다. 첫 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날 밤, 제국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일기장, 지금 당장 열지 마세요. 그 안엔 유산보다 무서운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날 제국은 평소 들르지 않던 근처 성당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몇 번 가본 기억이 있을 뿐이었지만 그는 이유 없이 그곳을 떠올렸습니다. 고요한 성당 안 나무 벤치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자 아버지의 병실에서 맡았던 희미한 약 냄새와 은숙의 낮은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아버지의 인생에 무관심했을까? 왜 생전에 단 한 번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뒤늦은 죄책감이 몰려오자 일기장에 손을 뻗었다가도 다시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펼치는 순간 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자신이 더욱 명확해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요양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간병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 들었기에 혹시라도 은숙의 흔적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허름한 식당 안 낡은 벽지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메뉴판의 글씨는 바랬지만 그곳엔 무언가 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그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병수 어르신 아들이세요? 은숙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매일 여기 와서 아드님 자랑하셨거든요. 아주 착한 분이라고 늘 편지 한 통 못 받은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제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장문의 일기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깊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식당 한쪽 벽엔 은숙이 그려줬다는 아버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갈한 수채화 속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고 눈가에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며 제국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아버지의 전부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제국은 결심하듯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다음 장부터는 생각보다 정제된 필체로 하루하루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1일. 오늘도 은숙 씨가 도시락을 싸왔다. 된장국이 옛날 어머니 손맛 같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손에선 기시감이 느껴진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2023년 5월 4일. 병실에 앉아 라디오를 듣는다. 나를 찾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원망은 이제 없다. 다만 그들이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장. 그곳엔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은숙. 내가 평생 외면한 진실을 품은 사람.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나의 삶과 죽음을 이어줄 마지막 유언 그 자체다. 그 문장을 읽은 제국은 마치 무언가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거지? 단순한 돌봄 이상의 관계라면.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시 낯선 번호. 이번엔 문자 대신 전화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은 제국. 그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어조였습니다. 김제국 씨죠? 아버님의 일기 다 읽으셨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일기장 전부가 아닙니다. 봉투 안에 있는 종이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말에 놀란 제국은 황급히 봉투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종이 뒷면에서 그는 몰랐던 아버지의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상속에 관한 진짜 유언은 이 종이를 보는 너에게 맡긴다. 단 그 선택을 하기 전 반드시 그녀의 진심을 들어야 한다. 제국은 일기장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은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숙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날 제국은 요양병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 김은숙 씨요? 지난주 장례 마치고 퇴사하셨어요. 주소도 남기지 않고 그냥 집만 정리하고 나가셨어요. 퇴사요? 아무 말 없이요? 네, 사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얘기 많았어요. 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께 사직서만 남기고 떠났어요. 전화를 끊은 뒤 제국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중요한 진실이 손끝에서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녀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병원의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은숙이 남긴 짐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냐고.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짐은 없었고 책상 서랍에 사진 한 장 두고 갔더라고요. 어르신이랑 같이 산책 나간 사진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진 뒤에 메모가 있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킨 이름 당신의 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국은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건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더 오래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은숙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단순히 재산 분배가 아니라면 그녀가 품고 있는 과거가, 아버지와의 인연이, 그리고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가족의 역사가 지금 바로 그 손끝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제국은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일기장과 메모를 다시 펼쳐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겨울 풍경들이 마치 아버지의 지나온 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먼 존재였던 아버지 김병수가 이제야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 속에 존재했던 또 다른 인물, 은숙.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친구,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제국은 곧장 은숙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간병인 협회,
요양병원 근처 편의점, 식당, 심지어 은숙이 가끔 갔다는 교회까지 그는 집요하게 수소문했습니다. 요양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은숙 씨요, 지난주에 그만두셨어요. 김어르신 돌아가신 뒤로 며칠 병원 근처에서 머무르더니 아무 말도 없이 짐 싸고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연락처나 주소 같은 건 그런 건 남기지 않으셨어요. 다만 간병인들 사이에서 들은 바로는 하남 쪽 임대 아파트에 잠시 머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서를 따라 제국은 경기도 하남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임대 아파트 단지는 삭막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그의 정중한 요청을 받아들여 잠시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숙은 이미 며칠 전에 이사를 갔고 새 주소는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소 직원 중 한 명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분 기억나요? 키가 작고 항상 검은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조용했죠. 이사하는 날 짐도 많지 않았고 특별히 아끼는 꽃 화분을 직접 들고 갔더라고요. 말없이 인사도 없이 사라졌어요. 제국은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걸까? 아니면 끝까지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버지 일기장 속의 장소들을 다시 하나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 병원 근처 공원, 작은 성당, 그리고 도서관. 어쩌면 은숙이 그중 한 곳에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근처 공원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뭇가지 위로 남은 눈들이 서서히 녹고 있었고 그 아래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뛰어다녔습니다. 오래된 벤치 하나가 눈에 띄었고 거기에 앉은 노인이 그를 빤히 바라보다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은숙 씨 찾으십니까? 제국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손에 작은 보온병을 쥔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이 근처 사는 사람입니다. 병원도 다니고 자주 이 공원에 나와요. 가끔 여기서 은숙 씨와 얘기를 나눴죠. 좋은 분이었습니다. 늘 김어르신 이야기만 하셨죠. 제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며칠 전쯤 이른 아침에 이 벤치에 앉아 계셨죠. 무슨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뒤론 못 봤어요. 근데 가끔 저쪽 도서관 쪽으로 가시곤 했어요. 조용한 곳이 좋다면서. 그 말을 들은 제국은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구립 도서관, 오래된 책장, 낮은 형광등, 종이 냄새.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곳곳을 살폈고 한켠의 열람석에 누군가 남겨둔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짧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를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 글씨체는 분명히 어제 일기장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은숙이 분명 이곳에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제국은 드디어 아버지의 유언장이 적힌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메모지 뒷면 그 구겨진 종이 위에 아버지의 필체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당한 상속은 없다. 오직 기억만이 누군가의 몫이 될 자격이 있다. 제국아,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받아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돈이나 집이 아니라 기억을, 이야기를, 그리고 사람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김은숙. 내용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제국은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은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외면해온 삶의 구석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다음 날 김제국은 약속된 장소로 나갔습니다. 은숙이 편지에 적어준 주소는 강동구 천호동의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모퉁이의 시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은 외관부터가 고요하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시계 바늘 소리와 은은한 차향이 그를 맞았습니다. 안쪽 구석에 검은 코트를 입고 앉아있는 은숙이 있었습니다. 모자를 벗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 있었고 눈가에는 지친 듯하지만 단단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제국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엔 일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주셨군요. 예, 당신의 편지를 받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셨나요? 은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 요양병원에 취직했을 때부터 계셨어요. 말수가 없으셨고 처음엔 고집도 세셨어요. 다른 간병인들 다 꺼렸죠. 근데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복도 끝 창가에 앉아 계시던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혼잣말처럼 그러셨어요. 사람은 기억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라고요. 그 말에 제국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기억에 대한 집착을 일기장에서도 수없이 드러냈습니다. 은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은 그분에게 오늘 있었던 일, 뉴스, 병원 일상을 하나하나 말해드렸어요. 처음엔 듣는 척도 안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러다 당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요? 네. 아주 자주요. 내가 더 어릴 때 이 아이 손을 더 잡아줬어야 했는데라며. 사실 그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늘 기다렸어요. 제국은 가슴 깊은 곳이 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고 그 침묵이 무관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스스로도 꺼내기 어려운 죄책감과 후회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희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연락도 피했고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언젠가 찾아올 거라 믿고 계셨죠. 그러면서 제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죽거든 이 아이에게 내 진심을 전해달라고. 은숙은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황변된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82년 봄 서울 변두리 공장 앞에서 찍힌 거예요. 그분은 한때 노동운동에 참여했고 당신 어머니와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셨죠. 여기 이 서류는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동의서예요. 장기기증 서약서와 유언장이에요. 제국은 두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라니. 생전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이걸 계속 보관하고 계셨어요. 자신이 떠난 후 그 모든 것들이 잊히지 않게 하길 바라셨던 거죠. 제가 그걸 지키는 마지막 역할이었고요. 그 말에 제국은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은숙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빈틈을 꿰뚫고 들어온 기억의 수호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제국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흔적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결혼사진, 옛날 신문, 앨범, 그리고 장롱 속에서 발견한 편지 다발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남겨진 기억을 잊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다. 며칠 뒤 제국은 법무법인을 찾아가 아버지의 유언을 정식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병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갱신하신 유언서가 한 달 전 작성된 것이더군요. 그 내용에는 아드님뿐 아니라
김은숙 씨의 이름도 공동 수혜자로 올라 있습니다. 제국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아버지다운 선택입니다. 그는 유산의 절반을 아무런 이해 없이 은숙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속은 금전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병원 근처에 기억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 조성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기억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은 그 기억을 지킨다. 공원 개장날 은숙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눈빛엔 이제 서로를 향한 경계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고인에 대한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유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겨울 바람을 맞았습니다. 나뭇잎은 모두 떨어졌고 흙길엔 낙엽의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도 사랑도 그렇게 사라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또 다른 생명을 피우기도 한다는 걸 제국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고마워하셨을 겁니다. 은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했죠. 그분은 제게 잊고 있던 삶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이렇게 당신이 받아주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제국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어쩌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온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국은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 당신은 가족을 떠난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군요. 그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위로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김제국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병원 근처 공원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 상자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 낡은 만년필, 옛 신문 스크랩, 그리고 일기장. 그는 이 기억의 파편들을 정리하며 어딘가로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가 새로 조성 중인 기억의 정원 안내관 옆 공간에 작은 전시대를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전시대의 이름은 한 사람의 생, 그와 함께한 기억들. 단출하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제국은 공원을 산책하던 중년 부부나 혼자 걷는 노인들이 그곳에 들어와 유심히 물건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더 이상 법적 문서 속에 갇힌 것이 아니며 살아있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그는 은숙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찻집이 아니라 병원 앞 카페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이 드는 시간을 기다리며 은숙은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인이 제게 따로 남긴 거예요. 열지 말고 꼭 아드님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국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슬어가는 작은 열쇠 하나와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너와 처음 마주했던 그 자리.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남긴다. 제국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986년 그는 당시 겨우 9살이었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묘 근처 오후 햇살 아래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불렀고 고개를 돌렸지만 멀찍이서 그냥 돌아섰던 남자의 뒷모습. 어머니는 그날 이후 이 세상에 너에게 줄 아빠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는 은숙과 함께 그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외벽은 빛이 발해 있었고 철제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여니 오래된 가구와 함께 먼지 쌓인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제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까지 김병수 씨가 살았던 곳이에요. 당신 어머니와 잠시 동거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을 포기해야 했던 거죠. 은숙의 말에 제국은 말없이 앉아 먼지 낀 사진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거기엔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도 있었습니다. 찍힌 장소는 다름 아닌 지금의 공원이었습니다. 이 사진, 여긴 기억의 정원이잖아요. 네.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셨어요. 제국은 이곳에서 아버지의 시간 일부를 다시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정서, 부채감, 안도감, 그리고 조금은 미안함과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정식으로 아버지의 과거 주소지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시청 기록들을 확인했고 정말로 김병수라는 이름으로 잠시 등록돼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버지가 생전 서울 변두리 노동자 교육 모임이라는 곳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 단체의 옛 회장을 어렵게 찾아간 제국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수 형님이요? 아나 같은 놈이 아직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지요. 묵묵한 분이었어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남들 대신 싸우다 스스로는 바닥까지 몰렸죠. 그러다 가족에게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국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해체되고 새로운 면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란 건 누군가의 일방적인 몫이 아니라 함께 재구성해야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걸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엔 어머니가 쓴 편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용서할 필요 없어. 하지만 언젠가 그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는 알아줬으면 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 그건 숨길 수 없는 내 진심이야. 제국은 그 편지를 천천히 접어 일기장 속에 넣었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기억, 지켜야 할 말, 그리고 이어야 할 인연이 이제야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국은 다시 기억의 정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하늘엔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원 입구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안내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전시대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유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엔 모자를 눌러 쓴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전시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분 김병수 씨 맞지요? 나랑 같은 현장에 있었던 분인데. 제국은 깜짝 놀라 다가섰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1970년대 서울 성수동 공장지대에서 일하던 용접工출신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김병수와 함께 같은 조에 배치되어 위험한 현장을 몇 번이나 함께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말은 없지만 정의로웠죠. 현장에 부당한 일 생기면 늘 제일 먼저 나섰어요. 그러다 윗선 눈밖에 나고 결국 쫓겨났지요.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마지막 날 그가 한 말이었어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삶이 결국 나를 살게 한다. 그 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제국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을 단지 책임을 버린 남자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세상을 위해 자기 삶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국은 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인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억 내가 더 찾아보려고 해요. 아버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보려고요. 그래야 이제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국 씨는 용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을 이어받는 거죠. 며칠 후 제국은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또 다른 이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이라는 이름. 수차례 검색과 주민번호 추적 끝에 그는 충청도 청양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이 회장은 9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병수, 그 친구 참 고생 많았지. 우리 둘이 1980년에 노동자 야학을 시작했어요. 이름도 없이 장소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가르치고 그들의 권리 되찾아주는 일 말이야. 그게 그 친구 삶의 전부였어.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가족들에겐 무게로 남았겠지. 제국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추적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일이 아니라 사라진 세월 속에서 잃어버린 의미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참을 버스 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아버지와 닮아 있음을 처음으로 자각했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매의 방향, 그리고 턱 끝에 굳은 결. 어쩌면 자신도 아버지가 걷던 삶의 어떤 자락 위를 따라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하자 책상 위에는 은숙이 보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거기엔 병수 씨가 마지막으로 적은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은 죽지 않는다. 잊힌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지 않을 때뿐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른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고 제국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아버지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제국은 기억의 정원에서 조용한 낭독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홍보하지 않았지만 병원 관계자들과 은숙, 몇몇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아버지의 일기장 중 한 구절을 꺼내 읽었습니다. 세상은 잊어도 내 마음 안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말로써 사랑을 전할 것이다. 침묵은 후회를 남기고 표현은 기억을 남긴다. 그 말에 관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은숙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아버지랑 같은 병동에 계셨던 김석환 씨 손자입니다. 그 정원 덕분에 할아버지가 며칠 전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늘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분이었는데 여긴 다른 공간 같다고 하시더군요. 제국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떠난 자리에 이렇게 누군가가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당신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그는 집 안 한쪽 벽에 새 사진을 걸었습니다. 가운데는 아버지, 양옆에는 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작게 프린트한 문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은 유산이 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제국은 다짐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는 기억의 정원을 단순한 공원이 아닌 이야기 보존소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년의 기억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가족의 삶을 구슬로 남기는 프로젝트, 병원과 연계한 소규모 전시까지.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은 결국 또 다른 살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제국은 조용히 펜을 들고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이젠 그의 손으로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던 어느 아침, 김제국은 기억의 정원 초입에 새로 피어난 개나리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오가던 산책길에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조용한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전시관 안쪽에서는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는 두 노인의 대화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이 사진 보이세요? 김병수 씨, 이분 여기 기사에 나오는 분 맞죠? 공장 폭발 사고 때 동료 구하려고 들어갔다던. 그래요, 맞아요. 이름 없이 사라진 그 시절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근데 여긴 이렇게라도 기억이 남네요. 제국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안내판에 새로 붙일 문구를 조심스레 꺼내어 고정했습니다. 기억은 존재를 남깁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묻어두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서 존재하게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서류철과 노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전시관으로 향하는 걸음이 조금 느려 보였습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록이에요. 그녀는 작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내 제국에게 건넸습니다. 수첩 안에는 김병수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손으로 적어 내려간 짧은 메모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밖에 새가 날았다. 은숙 씨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다. 제국이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오늘은 말이 통했다. 사랑은 기억에 남는다. 제국은 그 마지막 문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 대신 남긴 기록.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깊고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제국은 은숙 씨와 함께 병원 화단 옆에 기념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검은 석재 위에 새긴 문장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여기 말 없는 사랑이 잠들다. 기념석 앞에는 병원 직원과 환자 가족들이 한 송이씩 꽃을 두고 갔고 언젠가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방문객들까지도 조용히 기도하며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김병수라는 사람을 모르지만 그가 남긴 감정과 서사는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국은 문득 은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계세요? 은숙 씨는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기억을 지켜야 하니까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가 기억해주는 존재로 남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병수 씨에게 배웠거든요. 그 말에 제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감사를 새겼습니다. 그 무렵 그는 서울시청 복지사업국과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기억의 정원을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니라 전국 노인 요양시설과 연계한 기억 보존 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보내고 난 뒤 갈 곳 없는 마음이 이런 데서 잠시 쉬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병원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지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이곳 덕분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 방문객들의 방명록과 인터뷰를 접한 후 점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제국은 기억기록 봉사단을 조직했고 자원봉사 신청은 주로 5,060대 여성들에게서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요양병원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의 정원은 어느새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꽃을 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기억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제국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께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을 대신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들 속에 자신의 지난날과 아버지의 침묵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은숙 씨는 조용히 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저도 떠나야겠어요. 그동안 병수 씨 곁에 너무 오래 머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시나요? 강릉이요. 병수 씨와 함께 처음으로 여행 갔던 곳이에요. 그 바다 앞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거든요. 이제는 저 자신과 손을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제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꼭 그 바다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그 곁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며칠 후 은숙 씨는 조용히 공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시관 책장 한 칸에는 그녀가 정리해둔 김병수 씨의 수첩과 손글씨 기록이 조심스레 보관돼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억의 수호자 김은숙. 그날도 제국은 혼자 공원을 돌며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꽃은 여전히 피었으며 기억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국은 한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공원이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니라 기억의 삶을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결국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일 제국은 전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묻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제국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제 아버지의 이야기만 담으려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품고 있는 기억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걸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친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라는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방송 이후 깊은 울림을 남겼고 이후 기억의 정원에는 지방 각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고등학생, 유족회, 심지어 해외에서 연고를 찾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찾는 단체들도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국은 그들과 함께 기억 기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보내주면 공원 내부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추모 낭독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낭독회 날 제국은 수십 명 앞에서 익명의 여성 간병인이 보낸 사연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매일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말보다도 따뜻했던 그 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지만 그저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마지막 기억 속에 남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울렸던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젊은 남성이 제국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여기 와봤습니다. 저도 뭔가 남기고 싶어서요. 혹시 제 목소리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 읽을 수 있을까요? 제국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기억의 목소리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다큐멘터리 영상뿐 아니라 오디오북 형태로도 기억의 정원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성우와 젊은 나레이터, 가족이 직접 읽는 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는 더욱 생동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억의 정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기억을 매개로 세대와 시간을 잇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는가? 그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수첩을 열었습니다. 손때 묻은 마지막 페이지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는 수첩을 덮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원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나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마다 걸려있는 작은 명패. 이름 모를 용접공, 이등병 김상훈, 할머니 김영분, 아버지 김병수. 그 명패를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저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국은 새로운 봉사자 교육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순간 전시관의 창 너머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방울 위로 조용히 피어나는 진달래꽃. 그리고 그 꽃 아래 놓인 한 문장이 사람들을 붙들었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겨울의 끝자락 기억의 정원에는 첫눈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은 전시관 앞에 작은 명패들 위에도 고요히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적힌 이름들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제국은 아침 일찍 공원에 도착하여 조용히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부드러웠고 손끝마다 정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기억의 정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김병수 기념 기억정원재단. 제국은 정중하게 정장 차림을 갖추고 기자들과 내빈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기신 기록들을 읽고 그 기억을 따라 걷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행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오직 정적만이 진심을 감쌌습니다. 이 정원은 제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 사라진 이름, 전해지지 못한 고백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잔잔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박수는 단지 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살아낸 세월, 기억조차 남지 않았던 수많은 이들의 삶이 그날만큼은 한껏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제국은 전시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 어머니의 편지, 은숙 씨가 정리해준 봉투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억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존재한다. 그 문장을 입술로 조용히 따라 읽던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그는 완전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를 넘어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봄을 앞둔 가지마다 싹이 올라오고 있었고 벤치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는 노인들 사이에는 조용한 미소가 오갔습니다. 그는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이 기억의 정원인 이유는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공간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이곳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기억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채널을 열고 새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기억의 편지 25번째 이야기. 이번엔 직접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내용은 한 청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엄마, 당신의 마지막 웃음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저는 엄마를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저를 기억한 것처럼 이제 제가 엄마를 기억할 차례입니다. 그 편지는 단 하루 만에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후회됩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처음으로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제국은 그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글을 남겼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존중이자 말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기억해주는 사람으로서의 다짐이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기억의 정원에는 새 구조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기억의 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방문자들이 직접 남긴 손편지, 사진, 추모 문장들이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맙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제서야 이해했어요. 그 침묵이 당신의 사랑이었다는 걸요. 제국은 그 벽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유산은 돈도 물건도 아닌 기억 그 자체였다는 걸요. 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써 내려가는 것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 형제, 자식의 삶을 대신 이어가는 기록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날의 공원 위로 내리던 햇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기억의 정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기억을 심는 날. 정원을 찾은 사람들은 작은 화분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고 직접 그 이름을 품은 꽃씨를 심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조부모 이름을 적었고 중년의 부부는 어린 시절 잊힌 선생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김병수.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덮고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제 안에서 피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심은 꽃은 봄이 되자 정원의 중앙에 가장 먼저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 꽃을 기억의 꽃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종종 묻곤 했습니다. 기억은 언제 사라지는가?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그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매일같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붙잡고 용서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는 노트북을 닫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마다의 구름, 바람, 햇살이 모두 이름을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며 살아있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 글귀를 자신의 채널 소개란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 곁의 감동을 우리가 대신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기억의 정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기억을 심는 날. 정원을 찾은 사람들은 작은 화분에 누군가의 이름을 적고 직접 그 이름을 품은 꽃씨를 심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조부모 이름을 적었고 중년의 부부는 어린 시절 잊힌 선생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버지 김병수.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덮고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제 안에서 피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심은 꽃은 봄이 되자 정원의 중앙에 가장 먼저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 꽃을 기억의 꽃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종종 묻곤 했습니다. 기억은 언제 사라지는가?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그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매일같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붙잡고 용서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는 노트북을 닫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마다의 구름, 바람, 햇살이 모두 이름을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며 살아있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 글귀를 자신의 채널 소개란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 곁의 감동을 우리가 대신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국은 한 노신부의 초청을 받아 작은 강연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삶의 끝에서 기억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한 문장을 꺼내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2번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릴 때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말보다 강한 기억, 기억보다 오래가는 사랑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날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손을 모은 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신의 마음 어딘가에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누군가의 이름을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침의 반대편에 있는 진심이었고 살아있는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주 짧은 문장을 조용히 자신의 일기장에 남겼습니다. 나는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 문장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 안에서 울림이 되었고 그 울림은 다시 누군가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